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30대 경매 초보가 유치권 물건 한 건을 낙찰받아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비결입니다.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설의 아르드빌 1층 103호인데요. 경매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설의 아르드빌? 되게 유명한 사건이구나 라고 바로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그 사건이 맞습니다. 경매 사건에서는 유치권이 비록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허위 유치권 아니면 누가 봐도 부적법한 유치권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경매 사건에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매 사건에서는 특히 이 호수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의 유찰을 거쳐가지고 6억 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유치권이 신고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이자까지 치게 되면 한 10억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자가 붙기 때문에 10억 이상 계속 유치권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위치는 여기가 이제 2호선 서초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유명한 그 반포 주공 아파트 1단지 1, 2, 3주구가 재건축을 하고 있죠. 한참 재건축이 진행 중인 그 가운데에 위치한 고급 빌라입니다. 이제 어떤 그 위험성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근데 특수물건의 그런 위험성들을 알아볼 때에는 경매 사건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본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공매에서는 공매 재산 명세서라는 거 이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한 방배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설명을 좀 해주면서 여기에 이제 3명의 그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전입 신고를 했다. 중요한 부분들은 현장 확인 시 본건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탐문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들은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물건이었죠.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오늘의 이제 주인공 그 30대 미혼 여성분께서 낙찰받기 전에 제가 지도하는 실전반에서도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현장에 딱 가면 조사를 해보면 검정색 양복을 입은 조직폭력배 이제 건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명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 현장을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들이 인도명령을 받든 명도소송에서 이기든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물건이었고 실제로 그 조직폭력배 원들끼리 서로 이제 칼부림을 하며 싸웠던 이권 다툼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영화처럼 칼부림이 났던 그런 현장으로 유명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전반에서도 관심이 좀 있었지만 쉽게 입찰하기는 어렵겠구나.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유치권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그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극력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사건인데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아주 그냥 제가 한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먹었던 욕보다 이 한 30분 동안 유치권자한테 먹었던 욕이 더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왔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먼저 돌아가 보시죠. 남자분이 한번 저희 차를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차 빼시라고요. 경매 물건 지금 하나. 차 빼시라고요. 없은 게. 저기 이제 법원에서 지금 보고 온 건데 아니 차 빼시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나오죠. 아니 차 빼시라니까요. 저희 작가 좀. 아니 이게 차를 빼시라고요 사장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경매 물건 나온 것 때문에 그럼요. 유치권자 나가주세요 빨리 차 빼. 근데 유치권자이시면 저희가 이걸 아이가 우리가 변호사 있으니까 빨리 차 빼야지. 아저씨가 박수 오세요. 그러니까 빼시라고. 박수 오시라고. 저희가 지금 일단 차는 빼고 차 빼시라고. 차 빼고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하기라니까. 차는 뺄게요. 이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유치권자들이 오래 점유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지만 정보는 뭐 그럴듯하네. 저렇게 외벽이 좀 뜯어지고 저런 부분들은 나중에 금방 고치지 않겠어. 초보자분들은 막 저런 것들 이렇게 험하게 관리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보고 겁을 먹겠지만 그런 것들은 돈 조금만 들이면 공사되는 거니까 조금. 오늘날 이게 몰래 나 차도 전에 한 거야. 사람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 시간 떨어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관심들은 많이 가질만해, 그지? 입지 좋고 값은 많이 떨어져 있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야 이거 뭐 17억짜리 6억에 봐도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느낌만 갖고 있지만 돈 버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 유치권 소송도 해야 되고 지금 유치권 금액이 지금 신고된 금액은 뭐 8억이라고 신고했잖아. 근데 실제로 그 사람 만나보면 원금이 6억 4천, 그다음에 이제 그 소송해서 20%씩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자만 해도 9억 2천. 그 뭐야 합치면 그러면 뭐야 10억 거의 16억 가까이 되거든. 그걸 달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 집행관들 만나봐도 집행관들도 다 말리고 초보자가 이걸 낙찰받아가지고 온전하게 처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 예, 결론적으로 이제 이 현장이 이렇게 험악하고 예, 그리고 칼부림까지 났다. 그리고 이제 뭐 집행관들도 여기 손사래를 치는 이거 입찰하지 마라. 아주 말리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들은 저희 이제 실전반 원께서는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돈도 돈이지만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 예, 이런 느낌으로 입찰을 저희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생기는 거죠.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입고 지내고 이제 다른 물건 입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뭐 1, 2년 지나서 그랬는데 어느 날 30대 미혼 여성분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상담을 막 하다 보니까 1심에서 이제 다른 법률 사무소에서 진행을 하다가 소송에서 졌다. 그래서 저희 법무원 열린의 명성을 두고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디서 들어봤던 그 낯선 이름이 들리는 거죠. 바로 이 설의 아르드빌 그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기 조직폭력배들이 있고 뭐 이렇게 좀 험악한 분위기였던 걸 알고 입찰하셨냐 그랬더니 본인은 잘 모르겠고 누군가가 이제 이걸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냥 용기 있게 한번 들어와 봤다. 그랬는데 1심에서 지금 졌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대한 경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현금이 지금 한 6억 8천 정도 6억 8천 낙찰받았고 뭐 취득세까지 포함하고 하면 한 7억 정도 들어갔는데 모아놓은 전 재산을 잃게 될까봐 너무 답답하고 긴장되고 힘든 상황이다. 따님도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잊고 지냈던 물건인데 저희가 2년이 닿았는지 저희가 2심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1심 판결문을 한번 봤더니 이렇게 유치권 인정 금액에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 상한으로 별지 부동산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 났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라는 판결 났으니까 다 이긴 거 아니야 싶겠습니다만은 유치권 신고된 금액, 이자까지 다 포함된 금액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지금 실제로 유치권자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주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당이득 월세 몇백만 원을 공제한 그 금액을 지급받은 거 상한으로 인도하라라는 판결이니까 거의 전부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찾아온 것인데요. 그런데 그 판결 이유를 보니까 1심에서 진행했던 변호사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성실하게 이것저것 많은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변호사인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힘이 실리는 주장은 아니었고요. 가장 유력하게 주장했던 논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유치권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이 뭔지는 잘 아시죠? 유치권을 주장하는 그 점유의 개시일이 경매 개시 결정일 이후에 만약에 점유를 개시했다. 그러면서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경매 기입 등기에는 현상을 변경시키지 못하는 처분을 금지하는 그런 압류의 효력이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점유를 이전하면서 유치권이 성립했다고 한다면 그는 압류의 효력이 반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례를 보통은 이기는데 1심 변호사님께서 그 이론을 공매 기입 등기에도 압류의 효력이 있으니까 그 압류 효력에 반한 그 이후에 점유를 개시했으니까 불법 점유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 판결 이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최소한 이 유치권을 주장한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긴 2018년 6월 26일부터 불법 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점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공매 공고 기입 등기일인 2020년 6월 이전에 점유를 미리 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쪽의 주장은 배척하겠다. 이런 식의 판결 이유를 대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장들도 배척을 하면서 지게 된 거죠. 그런데 경매 전문가인 저희들은 주장 요 사실관계 있지 않습니까? 본점 소재지를 옮긴 2018년 6월 26일부터 점유를 개시했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죠. 이렇습니다.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민법 320조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는데 유치권자가 이제 그 공사를 해요.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물론 그게 전형적인 유치권의 모습이지만 유치권자가 공사 대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현장을 일단 이탈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뒤늦게 이제 다시 한번 현장을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한번 현장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소유자가 점유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시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불법 점유로 본다는 게 다수의 고등법원 판례이고 대법원 판례도 그런 뉘앙스로 판시를 한 게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였죠. 2018년 6월 26일부터 점유를 개시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진 게 2008년이거든요. 2008년에 건물을 이제 다 짓고 나서 시행사가 신탁회사의 신탁을 마치면서 한 50억 가량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탁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일단 넘어간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탁 대출을 받으면서 밀린 공사 대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무척 농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의 유치권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만 허위의 유치권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계약서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뒤집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점유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시아 신탁의 소유권이 이제 견고하게 그 신탁 대출을 받으면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때 견고하게 이제 소유권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뒤늦게 점유를 이렇게 시작했다? 신탁회사가 동의를 해줬을 리가 만무하고 그 담보 신탁을 할 때는 이제 우선 수익권자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은행들도 같이 이제 껴있단 말입니다. 그 은행들이 실제로 이제 동의를 해준다는 전제 하에서만 이렇게 이제 그 유치권이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동의를 해줬을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소송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 신탁 원부를 보게 되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가 신탁회사에 아니면 그 우선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항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탁 원부를 찾아봤더니 그런 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유치권자한테 너 내 동의해 줄 테니까 다시 뒤늦게라도 들어와라 라고 동의를 해줄 신탁회사는 없겠죠. 그리고 우선 수익권자 대출을 해준 은행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동의를 해주진 않겠죠. 그 동의가 없다면 불법 점유가 될 것이니까 그 하나만으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 논리는 알아두십시오. 되게 단순한 논리 같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그런 식의 논리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뭐냐면 2018년 12월 20일경 이제 회사 본점 소재지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점유를 시작했다. 이게 이제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던 거죠. 이제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점유 개시에 대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아시아 신탁 또는 신탁계약상 동의권자인 경기산업저축은행 대출을 해준 은행이겠죠. 이게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회사의 점유는 무단으로 개시된 점유에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바로 2심 판결문에 이런 이유로 저희가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논리를 주력으로 밀기는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유치권이 인정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10억 이상을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논리도 갖고 있었거든요. 유치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원래는 그래서 유치권 금액에다가 이자까지 주장할 수 있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원금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 8억 9억 뭐 이게 아니라 진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금만 인정돼야 한다라는 논리도 또 부수적으로 주장을 해서 이기면 대박이고 지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논리를 구성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의뢰인께서도 이제 불안을 좀 상쇄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건 진행 내역입니다. 정말로 많은 항소 이유서 준비 서면 상대방 답변서 상대방도 이제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다퉜고 엄청나게 많은 서면들이 오갔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기게 됐습니다. 이긴 이유는 아까 같은 그런 이유죠. 그 판결문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1심 판결 중에 피고 주식회사 SC건설 유치권자죠. 무조건 부동산을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유권 취득한 때로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세로 430만 원. 뭐 지금은 한 800만 원 나옵니다만 그때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좀 작긴 했습니다. 480만 원의 비율로 계산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인도를 받고 월세를 다 합치게 되면 소송하는 기간 동안에 한 1억 몇천만 원 됩니다. 그것까지 지급받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대법원의 유치권자는 상고를 했겠죠. 상고를 할 때에 혹시라도 지금 1심과 2심이 갈려 있기 때문에 심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부지하세요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를 심리 불속행으로 잡고 이거는 심리를 속행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가 불속행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극력 주장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3개월 만에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만약에 강제 집행을 할 때 이제 그 조폭들이 나와가지고 저항을 심하게 하게 되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이사비 5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끝을 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인테리어도 좀 하고 좀 다듬어가지고 이게 당시 이제 전세 시세가 한 20억에서 한 22억 정도 사이 전세를 한 20억 정도에 놓겠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중에 결국 확인을 해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전세를 20억에 놓은 게 아니라 보증금 3억에 월세 80만 원에 월세를 놨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이 물건 낙찰받을 때 이제 낙찰가 6억 8천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한 3억 가까이 받았고요. 보증금하고 이제 월세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1억 몇천만 원 월세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원금이 묶인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달 800만 원씩의 월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월세 800만 원이면 대기업 중견 간부의 거의 월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굳이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회사는 지금 이제 심심풀이로 다닐 수 있게 됐고 여차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회사를 박차고 나와도 월 매달 800만 원의 이런 월세가 들어오는 이 낙찰 한 건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낙찰 한 건으로 행복한 부자의 꿈, 경제적 자유 얻었다.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니죠. 이 주인공은 여러분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